예. 지난 시간에. 네,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그냥 대략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건 디자인 할 때 일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네이버나 이런 다음 지도를 보면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항공 사진으로 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네이버 그 지적 이런 표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 인터넷 일반 지도 일반 지도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는 지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지적도를 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는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 설계를 하시려면 처음에는 지형을 대충 지형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땅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지적도 이게 있어야 나중에 이 바운더리를 알아야 딴 사람하고 그 토지나 이런 거 정원을 만들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그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도 제가 일부만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과수를 심어 놓은 일부만을 이렇게 저희가 다락농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지금 4단 뭐 3단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3번 지역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무 종류를 이렇게 심은 거고요. 대략적으로 심어 놓은 거를 도면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도면화 그리는 거는 스케일대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3번 부분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필기도구나 이런 걸 가지고 원래는 그 조경이나 이런 쪽 그 기사 시험이나 이런 걸 보시려면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경 회사나 이런 데 다니시다 보면 패드 작업 같은 걸로 해서 도면 작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지형 안에 식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원 디자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서 이런 도면 같은 거 그리고 측량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뭐 재료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면적이 크거나 적거나 해가지고 그 평수 이런 걸 대략적으로 첫 번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어요. 동영상을 혹시 보셨으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한 번은 적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2번째 시간으로 디자인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심은 거예요. 그렇지만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여기 2번 보시는 것처럼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디자인에 규칙은 없고요. 그곳에 자생하는 식물이 본인이 심고 본인이 속해 있는 기후대에 맞춰 환경에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 단감 같은 경우에는 천안 뭐 이북 이쪽은 안 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이 책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프린트물 중에 5번째가 이렇게 보시면 그게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USDA라고 해서 그 저기 내한성 지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실 때 이 내한성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자기 사는 지형이 추운데 따뜻한 나무 같은 이런 거 심으면 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설계를 하실 때 하셔야지 괜히 비싼 나무 심어놓으시고 다 얼려 죽이면 그거는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추운 곳에서 살 수 있는 나무 그런 거 설계를 하실 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숲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원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면 이게 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서히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돈이 있어가지고 딱 조성을 하면 좋지만 식물 같은 것도 심어놓고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이런 천이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보통 숲을 만들면
나중에는 화력 이런 쪽으로 다 바뀌게 돼요. 수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정원 가꾸기 이런 거는 단기간에 할 수도 있고요, 장기간에 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여유나 있고 상황이 좋으면 상황에 맞는 식물 같은 걸 이렇게 심어가지고 바로바로 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무 같은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여유 될 때마다 심으셔가지고 하나씩 심으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그 설계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은 식물 같은 거 심으면 보통 관목 같은 것도 이렇게 전정이나 이런 거 하려면 보통 10년, 영국 그 정원사들 말로는 한 10년 정도 돼야 내가 뭐 모양을 내거나 울타리를 깎거나 이렇게 했을 때 디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숲 정원 가꾸는 단계가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 디자인 한 거는 따로 지금 가이아이 정원하고요, 이거 생명의 정원, 이 두 책을 보고 대충 지금 여기 디자인을 설계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따로 정원 디자인 이렇게 뭐 딴 데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책을 참고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숲을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첫 회를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획을 해요. 디자인을 할 때 보통 저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정원 같은 거 하실 때. 그러면 하는데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과정이 없어요. 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나무를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뭐 열매가 열리는 것 같다 아니고, 이게 나무마다 열리는 시간도 있고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원 디자인을 할 때 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돼요, 뭐 물가 옆에는 어떤 나무가 서해요, 산에는 어떤 나무가 시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전문가도 딱히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뭐 토양도 알아야 되고 기후도 알아야 되고 온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잘 자란 나무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심는 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을 보시면 뭐 가뭄이라던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방풍,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겪어보셔야 돼요, 그 지역을. 그래서 첫 해에는 여기 보시면 그런 땅이 가문지,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는지, 아니면 이쪽에 뭐 자신이 먹을 뭐 채소밭이나 이런 걸 기를 건지,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후글컬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뒷장에 제가 프린트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할게요. 첫 해가 이렇게 지나면요,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방풍림이나 보호작물 같은 거, 이런 거 땅에 그런 거를 그 저기 나무 주변에 심는 거 계획을 하고요. 세 번째에서 그 10년째까지는 나물에서 그늘이 지면 그 떨기나무라든가 여러 풀, 덩굴, 그 장과류 같은 거 이런 게 그 숲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서히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천이가 일어나고 식지 패턴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해가 보면 되게 중요한데, 첫 해부터 처음에 정원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인내도 필요하고요, 이해도 필요하고, 정원이 성장해 가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토양 파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게, 토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뒷장에 보시면 흑토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가 이거 한 거 한번 보세요. 이 흑토람, 텃밭.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흑토람이라는 이런 인터넷상에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사이트가 뭐냐면 그 지역에 잘 자라는 토양이라던가 식생이라던가 작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열람할 수 있게끔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처음에 정원을 설계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지리적인 문제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흑토람이란 이런 사이트가 이런 정원 디자인할 때 어떻게 보면 우선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쌤은 거기 농장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근데 이제 체득을 하고 있죠. 어떤 나무는 여기서 심으니까 죽어. 여기는 안 되는 거야. 또 한 번 실험 삼아 그 이듬해 또 심으면 또 죽어. 아 여기는 이 나무는 안 살아. 그게 USDA라고 해서 한계, 그 온도나 이런 지역에 안 맞는 거는 여기를 보시면 좀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프린팅을 해드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디자인 하려면 처음에는 시간이 필요하던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토양 문제. 토양 문제도 보시면 그 토양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제가 또 프린트물 한 거 있어요. 여기 산성 염기성 해가지고, 보통은 일반 식물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시면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산성 염기성 이 부분을 보세요. 보통은 일반 토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산성, 약산성 이런 쪽에서 식물 같은 거 심으면 잘 자란다고 보고요. 토양 산도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계로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 같은 데서는 수국을 많이 심어요. 수국 아시죠? 색깔. 예, 파랗고 이렇게 분홍꽃 피는 거, 수국 일반. 산성도에 따라서. 네, 산성도에 따라서 꽃 색깔이 파란색하고 분홍꽃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정원이 있으면 수국 같은 것도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산성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작년에 제가 그 정읍에 그분 한 선생님 그분께서 콩 심을 때 콩밭에 콩밭은 알카리성이 잘 된다고 해서 영양분이랑 태화석 같은 거 넣는 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알카리성에서는 시금치 같은 것도 알카리에서 잘 자라거든요. 산성에서는 키워도 잘 안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게 토양이 맞아야 되지, 토양이 안 맞으면 잘 안 커요. 그러니까 보통 소나무 같은 거나 소나무 밑에 보시면 진달래, 철쭉, 조리대, 그리고 정금나무, 블루베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산성 토양이라서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잣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나무, 만약에 블루베리나 정금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키우실 거면 소나무 껍데기나 그런 부산물, 잣나무 부산물 같은 거를 밭에 깔아주면 그게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여기 생명의 종에서 보면 황을 사용하라고도 해요. 황. 커피 찌꺼기도 산성 만들어. 네. 그래서 산성을 하라고 하고, 만약에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알카리성을 요구하는 데는 석회를 넣으라고 해요. 근데 한 선생님 얘기로는 석회를 넣으면 한 2-3개월은 돼도 그게 오래 지속은 못 되고 땅이 단단해진대요. 쟤도 아카리 그렇게 봐야죠. 쟤보다는 넣으려면 숯가루를 넣어야지 돼. 숯가루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쇠별이 자라면 그 땅은 나는 알카리 땅으로 바뀌었다고 봐. 나는 쇠별이 뭐예요? 쇠뜨기? 아니 쇠별꽃. 새별꽃. 쇠별이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산성이잖아. 딱 봐도. 저거 잘하면 예, 산성. 저거 쇠뜨기. 쇠뜨기도 잘하고, 아니 알카리성 땅에도 쇠뜨기가 있을 때도 있어. 근데 이렇게 땅을 보면 이 땅은 산성 땅인데 이거 논했던 땅이니까 논은 산성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약산성. 근데 이렇게 밭으로 만들다가 이 밭에 쇠별꽃이 쫙 퍼지면, 아 이제 이 땅은 약알카리로 변했구나. 나는 지표 식물로 그걸로 봐요. 그 수국은 여기는 추워서 안 돼요. 꽃이 잘 안 펴. 여기 잘 안 돼요. 산수국은 되던데. 산수국은 되겠죠. 네, 예, 산수국은 되겠죠. 산수국. 산수국은 향이 향은 없어요. 수국은 향은 별로 고약하지 없어요. 않나요?
아니, 산소국이 왜 고약해? 안 그래? 아니 거의 그 없어요. 산소국 아닌가? 수국은 향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냄새 지독 아, 지독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국이 아닌가? 예. 이건 누리장나무 아니에요? 아니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국이랑 아닌데. 달라요. 아니에요? 이파리도 다른데 누리장은 아 아니에요. 틀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산섬 연기성 음. 따지는 거는 보통 외국에서는 수국을 많이 심어가지고 아, 수국을 이렇게, 통해서? 네, 수국을 통해서 많이 하고요. 음. 그리고 보통은 여기 보시면 산도 측정하는 기계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석회 그러니까 뭐 산성이나 알칼리라 하기 위해서는 뭐 석회를 쓰시라고 하는데 여기 이분은 달걀 껍질도 석회 이외로 이게 안정된 물질이래요. 그래서 달걀 그러겠네. 껍질을 예, 예, 넣어서 해도 괜찮다고 하고 산성인데 황을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유가 되시면 그런 그 자연 부산물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자연적인 걸로 해서 이게 치환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인위적인 이런 뭐 그 화학 비료나 이런 거 써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도 구워가지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연적인 걸로 해서 산성을 이렇게 바꾸시고 식물 같은 것도 심어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성이나 흙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토양은 산성이나 염기성 그리고 텃밭은 흙토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셔야 여긴 하실 것 같아요. 디자인하기. 그리고 저기 굴껍데기를 퍼다가 겨우내 아궁이에 예. 저기 제 긁어내고 불 때기 전에 네. 긁어내고 한 삽 넣고 굴껍데기를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면 이 재가 보통 쟤는 팔팔하고 그게 펄럭펄럭거리고 얼마 안 나오잖아요. 하루 떼봐야. 근데 이 굴껍데기를 집어넣고 하면 이렇게 듬직하게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 뿌릴 때 그걸로 감자밭에 뿌렸죠. 쌤은 재를 많이 쓰고 싶으면 저기 훈탄 쓰면 돼요. 훈탄? 네, 훈탄, 순천에 예, 훈탄. 순천에 왕겨숯? 왕겨숯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 음. 그거 쓰시면 돼요. 왕겨 왕겨숯. 수술 만드는데 왕겨를 왕겨숯을 태워가지고 그 알갱이 그게 상태로 재 아, 재가 재가 아니야. 아니라 숯이야, 숯. 왕겨가 숯이 돼 있는 그걸 상태지. 태워서 뭐를 해요? 토양 토양 계량제로 써. 계량하는 거죠. 아 토양 그걸 사다가 계량제. 쓴다고? 집에서 뭐 해도 돼. 왕겨 그거 많이 가져다가. 쓰려면 그런 방법도 있다. 아니 저는 재를 많이 아궁이 부를 때니까 그러니까 그거 굴껍데기를 써도 되고. 집어넣고 불을 떼라고. 불 떼기 그러면 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불 뗄 때 어제 재를 긁어내고 거기 새로 땔감 넣잖아요. 그때 땔감 넣기 전에 굴껍데기 빻은 걸 먼저 집어넣어. 빻아야 돼요? 빻아진 거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빻아서 싸놓더라고. 이렇게 무더기로. 그걸 가져다가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이게 밑에 이제 걔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불을 떼고 다음 날 재 꺼낼 때 이제 다시 그게 같이 꺼내지니까 쟤는 한 통 해봐야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양도 여러 날에 한 통 되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쟤가 제법 나온다고요. 날마다 굴을 그렇게 열을 가해서 그렇게 하는 거랑 구워. 구우는 거랑 어. 그냥 생걸 생은 바사 갖고 하는 거랑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 생굴 껍데기는. 그럼 구워버리면 구워버리면 효과는 똑같아요. 살균이 되겠죠. 예. 생거나 그거나. 석회 성분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양을 껍데기에 바꾸는 석회 성분을 이용하는 거니까. 천연 석회. 저는 마늘밭에 그 재만 줬어요. 예, 다른 거름 안 주고. 예. 근데 자라긴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나 그 커질지 알이. 겉보기에는 이제 관행 작물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잘 크고 있는 편이. 제가 나온 대로 갖다 찌그러졌으니까 자고가. 마늘하고 여기에다가. 감자 이런 애들이 쟤를 좋아하죠. 칼리 성분을 좋아하니까. 뭐 부추나 이런 것들. 근데 기왕이면 바닷가니까 굴껍데기 구하기도 어렵고. 바다 한 40km 나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 동네 우리보단 별량인 뭐 한 20km. 아니 우리보다는 쉬울 거 그러죠, 아니야. 그러게.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걸 굵고. 그다음에 왕겨숯은 집에서 구워도 돼요. 근데 하룻밤을 좀 새야 돼. 요새 같은 데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바람 안 불 때. 불티가 밖으로 안. 스물스물 타니까. 그렇게 해서 왕겨숯 그래가지고 그거 어느 정도 탄 먹- 다음에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젤을 그렇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수술 만드는 까맣게만 게. 까맣게만 태우는 목초액 받을 거지. 때 그렇게 하는데 목초액 목초액은 그냥 굴뚝에서 받고. 아니 그렇지. 없는 거는 인위적으로 할 때. 손 꽂아가지고 이렇게 수액이 그렇게 떨어지는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하면 되죠. 일단 그리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화학 비료 같은 거는 뭐 규산질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렇지. 뭐 알카리성을 해서 뭐 인산이나 질산질 비료 이런 거 쓰라고는 하는데 석회고토 뭐 예, 이런 거. 근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시고 그냥 자연적인 거를 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달걀 껍질 좋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점질이나 이런 토양 같은 경우 질잖아요. 그러면 이 해결책으로 이 레이놀즈 생명정원에서는 어떤 걸 하라고 하냐면 후글컬처를 이용하라고 해요. 후글컬처는 여기 뒤에 제가 보시면 사진 프린팅을 해두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한 5장 정도 돼요. 일단은 한번 그거를 홍보를 어디쯤에 있어요? 맨 뒤쪽에 네, 5장 이렇게 보시면 컬러가. 후글컬처를 일단은 볼게요. 유럽 같은 데서는 이렇게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이런 산 같은데 이런 나무 같은 거를 통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무덤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썩으면서 이게 유기물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썩으면서 이 목질화된 부분이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뭄 같은 거 이런 거를 안 들게 해주고요. 얘네가 스펀지 같은 역할도 하고 이런 물을 흡수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나무가, 목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하거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후글컬처를 하는데 써야 되는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미루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버드나무 같은 게 좋고요. 잘 썩는 것들이. 예. 근데 딴 나무들 뭐 소나무라던가 아카시나무 여기 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한두 장 더 넘겨보시면 쓰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어요. 후글컬처에 아카시나무, 호두나무, 향나무, 블랙체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왜 쓰지 말라고 어디 하시냐면 있지? 한 세 번째, 장으로만.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여기 페이지. 가든형 후글컬처 이렇게 보면 아 가든형 호구컬처. 예, 아 바로 밑에 여기 보시면 요거. 이 아카시나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나무인지 아세요? 바닷가에 사셨으면 아셨을 텐데 바닷가에 아카시나무가 쓰여요. 염도를 뭐 아니 상관없어요. 바다에 말목을 받을 때 아카시나무를 안 박아요. 썩어서. 안 썩어서. 아 이게 잘 안 썩어요? 아. 왜 안 썩지? 이게 단단한 거. 단단한 걸로 안 썩으면 참나무도 단단하죠. 잘 썩어. 근데 이 아카시나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닷가 같은 데 말목 박을 때 쓰는 나무가 아카시나무라고 해요. 그래 안 그래서- 썩겠구나. 아니 양봉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인데. 예, 아 그렇긴 그건 꽃 한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밤나무, 화분. 아카시나무 이런 것들이 잘 안 화분. 썩어요. 근데 밤나무. 이런 나무, 호두나무 같은 거 밤나무가 잘안 이런 썩어요? 게 왜 배드에는 안 좋냐면 잘 썩지도 않고 음. 삼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거는 항균작, 편백이나 이런 건 항균작용이 있어가지고 잘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쓰는 배드에 쓰는 나무가 이런 나무를 주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글컬처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적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자료도 없고 모르고 하니까 후굴이 뭐예요? 후굴도 아니고. 이게 후글이 후굴이요. 그런 저기 독일어로 해, 독일어. 독일어예요. 아. 독일. 그 예. 마운드 컬처? 그러니까 흑더미 재배라고 돼 흑더미 있네. 재배. 중간에.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네. 그것만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한국에서는 별로 이런 방식으로는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거의 못 봤는데 저도. 네. 근데 이게 뭐 토신보다 훨씬 깊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보시면 지상으로 해놓고 하기도 하고요. 그 위에다 땅을 나무- 파서 묻기도 하고요. 그 위에도 나무를 아니 심으면- 자기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가 무거우니까 일단은 그냥 대고 파고. 흙을 덮겠죠. 근데 흙을 덮고. 만약에 뭐 장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땅에다 묻는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안 올리고 땅에다 묻어가지고 묻어버리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땅에서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분 파는 데 가면 꽃 파는 데 가면 화분 안에 네. 자갈 넣고 뭐 스포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땅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다고 여기 보시면- 식물이 여기서 뚫고 들어가니까 이거. 네, 뚫고 들어가서 뿌리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뭐
뭐 숲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멀칭 재료로 쓰는데 여기는 나무를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게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베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덮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2년, 20년까지 간다고 했는데 20년 가면 다 썩잖아요. 생명의 정원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무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름을 안 넣고도 20년 동안은 이렇게 이게 거름이니까. 예, 이게 거름이니까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년 동안 거름을 안 넣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방법을 쓰겠어요. 거름 20년 동안 그 사는 비용도 그렇고. 비용으로는 훨씬 이게 낫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딱 보고 제가 시골에 심은 게 자작나무를 심었는데요. 1,000원짜리를 갖다 심었는데 지금 제 거의 주먹만큼 해서 두께에서 지금 몇 그루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거 푸글컬처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네요. 조건이 이렇게 좀 나무가 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통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큰 나무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는 나무는 오래가 오래 가지 빨리 않겠지. 굵은 금방 나무 썩겠죠. 오래 가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겠지. 집 주변으로 산이 있으면 자작나무를 조금 그런 심어놓으시고 나무. 중간중간 솎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으면 그게 자연 거름이 되니까 화력 교목들을 다. 예, 예. 와, 우리 위에 논들이 묵으면서 버드나무 엄청 자라고 있잖아. 저거 좀 잘라서 한번 네. 실험해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볼 호불컬처. 때는 지금 이 후글컬처라는 게 여기 보면 여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비료과 이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시니까 이런 상태로 한 100평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겠는데 땅이 만약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있고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는 뭐 해보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거름 안 사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저는 배수도 잘 되고 물 빠지는. 네, 물을 또 가둘 수가 있으니까 굳이 뭐 여름에 막 뜨거울 때 막 잡고 있으니까. 물도 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우스 안에 보면 한번 해보면. 네,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그 나무 틀밭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 작게. 그리고 근데 보면- 이거는 약간 가짜인 것 같은 게 외국의 이 후글컬처를 이런 틀밭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정도 높이를 하던데. 그래야 밑에 뭐 좀 들어가고 위에 토양을 이렇게 넣지. 한 2, 30cm는 위에 토양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 높이가 2, 30cm밖에 그렇죠.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네.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다 심었겠죠. 땅 속에다가 파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아닌 때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사진 이게 아닌 것 맞는 같아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일 것 같진 않아, 이거. 그렇죠. 좀 여보세요? 보기에도 딱 그러네. 보기에 이게 땅에다가 상자텃밭한 거지,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거기 정원을 가꾸려고 아치로 문도 해놓고 그래.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여기 이 과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이렇게 찍어 놓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번째 사진에 이렇게 통나무 놓고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식물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비교 사진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좀 말이 되네, 이거. 예, 예. 이건 그런 이거. 거 같은 응? 경우에는 예. 이건 좀 말이 돼. 이거. 그래서 그 여기 레이놀즈 생명의 정원에서도 보면 땅이 질고 그러면 올려 심으라고 해요. 나무 같은 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올려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토양도 변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물 같은 걸 이렇게 모으라고 하고 하는데 굳이 요즘은 저기 굳이 뭐 물 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펌프라던가 아니면 뭐 수로라던가 이런 거는 다 요즘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하시기 편할 것 같고 저희가 네 번째 보면 방풍림 같은 건 바람 많이 부는 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안가도 필요하지만 해안가 같은 경우는 뭐 해송 같은 거 심어가지고 방풍하고 이런 뭐 보시면 방풍나무 이렇게 보면 뭐 쥐똥나무나 여기 오리나무 뭐 산사 이런 걸로 한다고는 이렇게 이 정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저희 보시면 방풍 하시는 나무들은 대략적으로 울타리 개념으로 쓰시는 나무들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키 작고 아니면 키 커서 방풍할 수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그런 분 이런 나무는 여기는 이런 나무가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방풍이나 바람 부는 오셨나 쪽에 보네. 이렇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후불커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호작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재를 하면 토양이 이게 유기물이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지피식물이나 보호식물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이 토양을 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그 토양 침식이라던가 뭐 경사진대는 보통 이런 그 토양 침식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보호식물 같은 걸 심으셔가지고 무기물을 계속 그 땅에 축적해 놓고 이런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 경사진대 이런 데는 계속 비 오고 산사태 나고 하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보호식물 같은 게 되게 유용하고요. 이게 보호작물이란 게 뭘 보호? 그러니까 이 토양을 아, 이게 좋게 만드는 그게 소리쟁이 민들 이런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이 아니, 저기 소리쟁이가 산성화 시키는.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들 그러는데 처음에만 필요하다가 해충한테 나머지는 이렇게 벤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처음에만 이렇게 그 천적이나 이런 거 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베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선생님 장 선생님도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농장에 보니까 뿌리가 지금 제법 깊더라고요. 오, 잘 자라요, 소리쟁이. 그래서 보시면 보호작물에 보면 식문성, 그러니까 그 민들레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게 뿌리만 조금만 있어도 이게 계속 살아나가지고 죽지 않고요. 이게 우엉 같은 것도 보통은 우엉 같은 게 강 옆에 이런 데 잘 자란대. 왜 그러냐면 모래땅이나 이런 데서 우엉, 생명력이 좋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우엉 같은 게 이 땅으로 직근이라 깊게 들어가는 거라 토양 구조를 좀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영양분을 추적하는 식물을 보시면 제가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 뒤에 프린트물에 보시면 역동적인 영양 축적 물질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식물마다 영양소를 축적하는 그 용도가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콩은 질소 조정장물이고 어디가 있죠? 우리? 뒤에 조금 뒤쪽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서 여기 보시면 영양소 축적 식물 뒤에 보시면 여기 이게 순서대로는 그건 안 했는데요. 아, 뭐 영어가 겁나게 많이 나왔네. 이거 영양소 축적 여기 식물 보시면 식물마다 영양소를 축적하는 땅에서 영양분을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만드는 이게 있고 못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가 그 식물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돼요. 가장 많은 질소를 만들어내는 자연계에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질소화합을 질소야? 콩가 식물들이 다 하죠. 콩가? 번개. 그렇죠. 번개가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보시면 영양을 축적하는 식물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는 식물도 있고 저도 뭐 아는 거 있고 모르는 거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거 판이야. 뭐야? 개가시. 이게 외국 책이라 아직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책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름도 생소해. 길뚝 개꽃. 아, 이런 것이. 네, 그런 게 영양분을 측정하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뭐 다섯 번째 해나 이렇게 보면 땅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묘목장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보통 숲을 이루게 되면 7개 층으로 봐요. 교목, 중간 교목, 관목, 초목, 지피, 땅속, 덩굴식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설계를 할 때 보시면 키 큰 나무들은 보통 북쪽, 그러니까 만약에 집 주변에 큰 나무는 보통 안 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호두나무나 뭐 참나무는 이런 거 키 큰 나무들은 되도록이면 집에서 좀 먼 쪽. 아, 나 가까운 데 심었는데. 아니요. 가까운 데 심으면 안 되죠. 아니, 호두나무를 지금. 아니요. 좀 멀게. 네, 바운드리에서 멀은 쪽으로.
그리고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커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m에 하나씩. 그럼 배 내면 되는데 예.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보통 큰 나무들은 북쪽으로 해서, 이게 왜 북쪽으로 심으라고 하냐면 햇빛이 가리잖아요. 햇빛이 다 그늘을 만들어요. 나무가 커버리면 수간 폭이나 이런 게 커버리면. 느티나무처럼. 네, 그러니까 큰 나무들은 보통 그렇게 되고, 보통은 최대 한 반경 한 4m에서 8m 정도 이렇게 커서 보통은 한 10m. 호두 같은 경우는 한 10m 누가 이렇게 간격을. 예, 간격을 10m 이상은 띄워서 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교관 그 배치 설계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보통 만약에 호두나무를 일례로 해서 이렇게 두 나무를 보면요, 수간 평균 너비를 반으로 나눈대요. 나무가 이렇게 두 나무가 있잖아요. 한 나무는 2m예요. 반경이 2m고 하나는 5m예요. 그러면 이거의 반경을